2016년 일론 머스크 회장이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즉 화성까지 현재의 로켓 기술로는 8달 정도를 걸리는데 이것을 석 달로 갈 수 있다. 즉 왕복을 해서 잘하면 1년 내로 올 수 있는데 더욱더 개발을 하면 화성까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런 로켓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만 명을 한꺼번에 화성에 보내갖고 거기서 우주기설 즉 화성을 지구와처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로 봐서는 화성까지의 여러가지 사정상 3년에 한 번 정도 발사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100만 명을 화성에 송출을 하려면 약 30년이 걸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머스크의 이 발표에 의해서 20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들이 지구에 안 돌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에서 31개의 로켓 엔진을 조합을 하는데 이미 27개의 로켓으로 조합해서 발사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엔진을 여러 개로 조합을 해서 하는데 이게 뭐 간단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성공을 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잊고 이거의 특별한 거는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사의 우주선보다는 10분의 1의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우주선 재료도 알루미늄이 아닌 뭐 탄소섬유 등등으로 해서 연비가 좋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발사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발사 실패하는 거에서 이거 뻥 아니냐 그랬는데 2020년 5월에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아래 하단부에 같아서 재활용 로켓 펠컨 9으로 유인 우주선 발사해갖고 고도 약 400km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 러시아의 그 ISS에서 19시간 8분 만에 성공리에 도킹에 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스페이스 X의 발사 성공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사실 현재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인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때로 몰려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인 우주선이 군사적 목적이나 국력 과시가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제 증명했다는 거죠. 저 아래 사진이 스페이스 X가 그 러시아의 ISS에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민간 우주가 얼마나 그 환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냥 여러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 첫 번째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그 좋은 건데 크루 드래곤의 경우가 17억 달러밖에 안 들었는데 이것을 만일 나사로 저기 했다 그러면 309억 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계산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18분의 1이라는 수준이죠. 거기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문 우주인이 아닌 일반인도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아주 호기롭게 뭐라고 그랬냐면 2022년부터 신규 우주 관광 분야를 개척을 하는데 이것은 총 10일입니다. 왕복이 한 이틀 걸려서 그 ISS에서 한 8일 동안 이렇게 머무르면서 우주여행을 하는데 한 장에 5,500만 달러니까 한 600억 원 정도는데 이미 석 장 중에서 한 장이 뭐 예약이 됐다고 그러네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그야말로 지금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자기가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떠난다. 이래갖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블루 오리진사인데 이 블루 오리진사에서 그 일론 머스크와는 달리 약 10분간 대기권에서 우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선점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가격이 뭐 한 25만 달러부터 된다는데 이것이 2021년 7월부터 우주 관광물에서 로켓에 민간인을 태운다고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죠. 블루 오리전에 이제 하는 데는 뭐 지구 궤도로 로켓을 쏘아 올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능한 거는 준궤도 우주 여행이라는 겁니다. 현재 약 고도 100km 정도 하는 것은 우주정거장의 이제 4분의 1의 높이인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우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중력 상태를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카르만 라인이라고 있는데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궤도의 여행이라는 거는 한 100km 정도라고 그러면 현재에서는 우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km 미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기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반동으로 해서 움직여갖고 그 움직이는 동안에 보통 4분에서 한 10분 정도는 그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블루 오리진 우주 캡슐에 좌석 6개에 있어갖고 이제 로켓으로 발사를 하고 뭐 이러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버진 갤럭시에서 블루 오리진과 유사한 중궤도 우정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로켓처럼 수직으로 발사하지를 않고 약 15km 고도에서 우주선 모형으로 좀 약간 방법론이 달라요. 가운데 있는 우주선을 그 15km 고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발사를 해갖고 90km에서 10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회장이 뭐냐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오리진보다 먼저 약 열흘 정도 먼저 발사해갖고 이런 중궤도 여행은 자기가 세계 최초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종사 2명에 승객 4명이 여기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동참을 해갖고요. 4분에서 6분의 무중력 상태를 만끽하면서 지상으로 귀환한다. 또 이뿐입니까? 유럽에서도 발끈해갖고 아리안 로켓을 제작하는 이스트리움에서 일반 공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우주선을 개발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궤도용을 해서 100km에서 우주 공간에서 3분에서 5분간 체험을 하는데 이것도 뭐 비슷하게 거의 전부 한 3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 가능하느냐 아니냐는 이미 이와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데니스 티토가 약 열흘 정도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우주에서 한 얘기는 우측과 마찬가지로 그 무중력 그렇게 뭐 날아다니는 것도 하고 거기서 사진 박박 찍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와 같이 저기 했던 게 한 2천만 불씩 지불한 사람이 한 8명으로 해서 우주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우주인이 되려면 뭐 그 훈련받고 고생을 하고 뭐 그래서 몇 달 몇 년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또 삐졌어요. 그래갖고 러시아에서는 한 꼭지 더 좋은 뭐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해서 러시아가 그 ISS 우주정거장을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은 우주 유형 관광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것이 2023년에 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우주 여행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갖고 뭐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저같은 엑시엠 스페이스사는
그래서 ISS를 아예 러시아만 갖느냐. 자기들이 민간 기업이 우주정거장을 직접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이 그 프로젝트에서. 그러고 그래갖고 나노렉스에서는 상업용 우주기지를 5개에서 10개를 해갖고 관광용으로만 해갖고 물론 연구용도 들어가고 뭐 여기서 화성 여행을 위한 전초기지 등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야말로 우주계획의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현재 얼마 전에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면 이 우주계획에 손을 안 댈 수가 없는데 한국이 이와 같이 우주계획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RMG라고 해서 미사일의 사거리하고 탄두 중량의 제한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사실은 그렇지만 한국에도 우주인이 있죠.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ISS에서 이소연 박사가 탑승을 해갖고 우측이 이제 발사하기 직전이고요. 밑에 쪽에 소유주 우주선하고 ISS 우주병정하고 이제 그 도킹하는 장면이고 그 좌측은 이제 이소연 박사가 그 안에서 그 한 열흘 정도 있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도 우주인이 공식적으로는 있는 건데 러시아는 좀 한국 사람을 삐지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 측에서는 이소연이 우주인이 아니고 티토와 마찬가지로 2천만 달러 정도 예산해 갖고 관광객이다. 이렇게 갖고 이제 시비를 북북 걸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피해를 맛봐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22일 날 미국의 존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성명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함께 공조한다. 둘째는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인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 1979년서부터 가동된 한미일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겠다. 이것이 그야말로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움을 전 세계에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해서 한국이 부단히 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은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발사체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사거리 및 탄두 중량의 제한을 받았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역사를 본다면 1978년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백곰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때 미국의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악을 박박저기를 해갖고 압력을 한국에다 줘서 1979년 9월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공고를 하는데 한국에 그 서면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데 사인을 한 거죠. 이 180km라는 거는 평양까지에만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998년도에 8월에 북한에서 대포동 1호를 발사했는데 이것을 소위 대포동 쇼크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거리가 우리 한국에서 허가가 된 180km가 아니라 1000km도 넘고 이런 거죠.
그래갖고 1999년에 한국이 김대중 대통령 부랴부랴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그 사거리 80km, 300km로 이제 증가시키고 탄두 중량을 500km로 이제 제한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약간의 이제 유두리가 있는 건데, 군사용 탄도 미사일인 경우 사거리 및 중량 무제한 연구 개발은 가능하다. 하여튼 연구는 할 수 있다 얘기고,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 말이죠. 사거리가 한도가 되는데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는 해봐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색은 이제 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사거리가 800km로 늡니다. 물론 탄두 중량은 500kg 그대로인데 사거리가 5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을 씩 올려줬어요. 1톤으로. 그러다 사거리 300km로 북한 쪽으로만 좀 오고 그러면 탄두 중량 2톤으로 올렸다.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갖고 2015년에 우측에서 본 게 탄두 중량 1톤의 현무 2호인데 이것이 이제 사거리 무려 500km가 된 겁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3차 개정 때는 조금 늘어갔고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다. 좀 봐줬죠. 그 다음에 그러지만 사거리 800km를 초과할 때는 이게 이제 로켓 쏠 때 기술이 있는데 이때 고체 연료고 액체 연료는데 고체 로켓 개발을 이제 제한을 한다. 또 이렇게 좀 딴지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4차 개최를 하는데 드디어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이 요청을 한 건데 고체 연료, 액체 연료에 제한을 하면 도대체 뭐를 하느냐 이러는데 이것이 해제가 됐는데 이번에 2021년 문재인 대통령 5차인데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겁니다. 뭐냐면 한미미사일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한을 원천적으로 모두 해제한다. 즉 폐기한답니다. 이걸 보시면 다른 쪽에서 이게 이제 큰 여건인데 북한에서는 2015년에 이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발사를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잠수함은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한테 근처로 가서 그냥 바로 날리면 되는데 이러한 것에 이제 긴급 상황이 생기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죠. 한국에서도 총알같이 7월 달에 2021년 7월 달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수중 발사에 그러니까 SLBM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제 수준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되느냐면 사거리 해제는 제주도에서 1000km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타격이 가능을 하지만 요거는 제한이 됩니다만은 2000에서 30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때는 북경하고 이런 거를 지나서 중국의 내륙까지 ICBM 기지를 전략 목표물에 타격이 가능하다. 이러는데 이거에 더욱 중요한 거는 한국인 경우에는 우주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에서 1차, 2차, 3차, 4차 하여튼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하여튼 한미미사일 지침이 종료로 된 거로 해서 이것이 우주계획까지 갈 수 있었다는 이러한 아주 대전제가 되죠. 그랬더니 한국이 이 해제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사일 규정이 해제되자마자 총알같이 우주개발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18년 2월에 미사일 지침 때문이지만 하여튼 종료만 되면 우주개발을 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
어찌요. 그러는데 정말로 이제 2021년에 해제가 되자 2024년까지 고체 연료 기반의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에서 축적한 기술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뭐 언론에서 나왔는데 2018년에 보시면 나로 우주 발사대 뭐 누리요. 거기에다가 시험 발사체라는 이유가 이제 이해를 드실 겁니다.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2027년에 1호기를 발사를 하는데 이 총 7개 위성 발사 후에 2035년 뭐 잘해야 15년 후가 되는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GPS를 KPS 한국에서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그 GPS의 정확도가 10m 정도가 되는데 한국이 자체로 위성항법 그러니까 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급 서비스 정밀도가 가능을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당연한 얘기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우주개발계획에 속도전으로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우주가 저희들이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달라서 그 얘기는 우주는 아주 특이한 여건을 갖고 있어요. 태양열에 의해서 영상 수백 도에서 영하 수백 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환경이 반복돼 갖고 이런 것에 그 재료들이 제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주 공간은 진공위에서 즉 공기압입니다. 그 빵기압이죠. 그래서 우주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우주 공간에 나가면 뭐 잘 알겠지만 압력의 차이로 뭐 사람이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죠. 거기다가 진공이니까 또 공기도 뭐 없으니까 숨도 못 쉬니까 우주에서 영화에서 보시면 뭐 그 우주로 나가서 이제 완전히 미아가 돼서 이제 뭐 사망한다 이러는데 현재 지구인의 기술에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주선은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갖고 습도, 온도, 편의시설 이런 걸 구비를 해갖고 반소매 차림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뭐 취침, 화장실, 샤워, 냉장고, 주방, 뭐 공기는 뭐 당연히 지구와 같은 그런 구성비로 해서 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는데 물을 이제 전기 공급을 하죠. 거기다 먹는 거는 뭐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이 뭘 먹습니까? 우주식을 하는데 식량을 먹는데 우측으로 보면 그냥 그 반소마 채아림으로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좌측은 이소연 박사가 그 우주 여행을 할 때 우리에서 김치, 라면 뭐 그런 걸 갖다 충분히 먹을 수 있었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가장 그 지구인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 우주여행으로 가장 매력적인 장소가 허니문 그런 것이 우주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모릅니까? 우주선 허니문 특실로 신혼부부를 유혹을 해갖고 그런데 신혼여행의 기본이 뭡니까? 섹스 아니에요. 그래갖고 슬로건이 뭐냐? 섹스 인 스페이스. 또 무중력 상태에서 섹스를 즐기세요.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주에서 그야말로 우주선 잘 만들어갖고 그 신혼여행으로 가면 가장 궁금한 건 우주에서 섹스가 가능하냐? 섹스 인 스페이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에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래갖고 우주에서 섹스 문제는 사실은 우주여행 초기부터 왜냐하면 우주여행은 이 지구에나 벙벙 도는 거가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서 장기간 체류들을 필요할 때 이 섹스가 막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구소련이죠. 1982년에 우주정거장 샬루트 7호의 남자 베레저보이와 여자 레베노프가 무려 212일간이나 체류했습니다. 미국도 1990년에 남녀가 함께 탑승했는데 이 사람들은 뒤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우주에서 섹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지만 학자들은 했을 거로 그러니까 실험을 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발표는 없습니다. 안 했대요. 그거 어떻게 뭐 확인을 합니까? 좌우간 그랬는데 그 다음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와갖고 무중력에서 섹스가 가능하냐 그랬는데 이 내용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우주왕복선은 너무나 적어서 성관계를 갖기가 아주 불편한데 우주정거장 정도는 섹스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장점이 우주에 있으면 장점이 있어서 비아그라 효과가 있대요. 이게 이제 무중력의 영향으로 피가 골고루 퍼짐으로 남성의 경우 발기가 이제 잘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가슴이 보다 풍만해지고 뭐 이래 갖고 좌우간 긍정적인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무중력이라는 거라는데 작용과 반작용이네 작은 접촉에도 튕겨나가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그 무중력에서 하려면 섹스 파트너를 고정을 해갖고 그런데 뭐 장소에 고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좌우간 안전띠, 족쇄, 욕조 같은 구조물을 연구를 해갖고 하는데 청테이프를 이용을 하면 상당히 건설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거리 저기를 넣으면 장시간 동안으로 뭐 섹스를 할 때는 땀방울이 생기면 좀 고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땀방울이 우주선 내에 둥둥 떠다니까 잡으려고 고생 꽤나 해야 할 거고요. 그 장시간 동안 뭐 섹스를 하다 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박동이 지구보다 느려지면 말해서 체력 저하나 뭐 가벼운 빈혈 현상이 뭐 이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주에서 섹스를 해갖고 정상적으로 임신과 발육 그리고 출산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우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임신하는데 방해 요인이 우주에 있다는 그런 정보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답니다. 이걸 뭐 좀 어렵게 썼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난자와 정자가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또 계산적이에요. 사정될 때 정액의 속도가 18km/h인데 이것은 무중력 상태에서도 정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갖고 독일의 기도 무트게 박사는 우주선 내에서 임신이 가능하다. 자기가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러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주에서 임신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임신 후 태아가 자궁 속에서 중력을 느끼지 못함으로써는 부작용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또 이제 태아의 발달에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저 무중력 상태에서 임신한 쥐와 태아를 관찰을 했더니 뭐 골격의 장애도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임신 26주 후부터는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의 내용은 2007년 바퀴벌레 낮에다가 이제 희망이라는 뜻인데 우주에서 12일을 보낼 때 바퀴벌레가 좌측에는 낮에다 납니다. 수정을 하고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임신을 하고 인간인 경우는 좀 기간이 길지만 하여튼 큰 틀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게 무중력인 거를 어떻게 적어놓냐. 이게 이제 장기간하고 그러면 참 폼은 좋지만 장기간은 생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무중력을 지구와 같이 중력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니 뭐 그런 아이디어 금방 나오죠. 그랬더니 이게 놀랍게도 1857년에서 1935년에 사망한 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콘스탄틴 치얼코프스키가 우주에서 인공중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계산해 갖고 발표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우주선을 도너스형 링 형태로 제작을 해 갖고
중심을 축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면 우주선 내부 사람은 바깥 방향으로 관성력, 원심력을 받아서 즉 우주인이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유명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년 거기에 그런 차용된 거고요. 우주에서의 장기간 체류하는 거는 기본의 방법이 돼서 인스텔라라는 영화죠. 마션등도 바로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는 거에서 보는데 아주 지구하고 똑같이 오는 방법은 있는데 500km의 우주선을 만들면 지구와 똑같은 그러한 중력을 만들 수가, 인공 중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오비탈 어셈블리에서 지구 저궤도의 우주 호텔을 400명 정도 되니까 적은 게 아니죠. 이것을 우주 정거장을 이제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 지름 200m의 인공중력 시스템을 갖춰서 세계 첫 상업 우주 호텔을 만들겠다. 여기에 보면 길이 20m, 폭 12m, 크기 통합연보와 거지 모델 24기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 호텔방과 식당, 영화관,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준비를 해 갖고 2025년에 준비를 해서 2027년서부터 가동을 시킨다. 금간 이런 우주 호텔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질려 할 거는 없습니다. 바로 이 계통에 대해서 한국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총력전하는 것이 한국산 우주선으로 우주 신혼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로 한국이 이것을 초고속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단기간 우주정거장에 체험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것도 한국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우주여행도 물론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고 대형 기업체에서도 달이나 화성 등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우주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 그러는 앞으로 우리에서 한국산 우주선으로 우주에 나갔다 온다는 것이 이제 헛말이나 빈말이 아니므로 모든 분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